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에서도 결국 쫓겨났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금 전 6시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잠시 후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결정의 배경과 의미 정리해보겠고, 이 조치를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당이 바른정당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갈까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학부모에게 성상납을 요구한 교사, 참 믿어지지도 않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이 교사가 고작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더 커지는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의 김봉석 대변인 연결해서 설명 듣고,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조금 전 오후 6시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공식 발표했네요. 하지만 친박계 일부에서는 이거는 절차상 결격 사유가 크다,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론 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 대표의 결정으로 위임하게 된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두 국회의원분들에 대한 탈당 권유가 당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또 당윤리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절차가 오늘 최고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예. 오늘 최고위원회의 아침 9시에 논의 결정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네. 첫째 하나는 먼저 이와 같은 탈당 권유에 관련되어서 대표가 모든 최고위원들이 할 정치적 의견들을 다 개진하라.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치 의견을 다 내놨습니다. 예. 하실 말씀들을 다 했습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이 문제의 최종적 결정은 표결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치로 해결을 해야 한다. 예. 이렇게 모든 최고위원들이 또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거머쥐고 홍준표 대표가 그러면 최고위원들의 그 의견들을 개진한 것을 내가 숙고해서 네.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관한 매듭을 최종적으로 풀겠다. 예. 결정을 하겠다. 예. 이렇게 내린 3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6시에 이제 발표를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6시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태흠 최고위원의 경우 이건 표결을 안 한 것이 절차상 결격이다. 이거는 심각한 당내 갈등, 법적 분쟁을 낳는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김태흠 최고께서 오늘 최고위원회 아침 9시 논의 과정에서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신 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저도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인데요. 예. 나머지의 또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하고 당이 미래로 나가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또 거의 또 많은 또 최고위원들께서는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는 가야 되나, 이 문제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아하. 또 혹은 조금의 숙려 기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문제의 혁신위원회와 당윤리위원회의 이 권유, 의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이 문제에 관련된 만약에 찬반을 표결을 통해서 남기면 찬반에 참가한 최고위원들이 생채기를 입을 뿐더러 그 생채기는 그만두고라도 당 자체가 생채기를 입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 흥결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중에 우리 김태흠 최고께서 어떤 최종적 결정을 내리실지는 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문제는 오늘은 거론이 전혀 안 됐다면서요? 아니, 엄명히 거론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늘의 논의 자체에서 세 분의 탈당 권유에 관련되어져 있는 정치적 매듭은 지은 겁니다. 다만, 네. 허청원, 최경환 의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 당원 당규에 보면은 현역 국회의원은 소속 국회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서 하는 또 한 차례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우리가 소위 혁신위원회나 당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에 관련된 의결을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었고 네. 그 절차적인 것은 두 분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원총회 언제 합니까? 그거는 당 내에서 또 우리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죠. 그러나 이미 이 부분에 관한 정치적 해석과 그 의미의 결정은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총회 하면 3분의 2 이상의 그 출당 찬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종혁 최고위원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니,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이종혁 최고위원도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군요. 아니, 예단할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문제는 이미 오늘 그동안에 당을 살려달라고 그 방안을 찾아달라고 새롭게 구성된 당 지도부가 외부의 혁신위원들을 모셔다가 예. 거기에서 당을 살리는 방안으로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라. 이런 것을 당에 넘어온 것이고 예. 그것을 받아지고 당윤리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이 혁신위원회의 공고가 맞다라고 당의 윤리기관에서 이미 결정 의결을 냈는데 예. 그 절차를 오늘 당 대표가 그런 최종적 결정을 내렸다면은 네. 정치적으로 거기에 관한 모든 부분은 끝난 것입니다. 네. 네. 정치적으로는 끝났지만 표결은 해봐야 안다. 그 말씀이죠? 아니 이제 그 남은 절차인 소속 의원들의 현역 국회의원에 관한 예외 조항에 관련돼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는 그걸 한번 지켜보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고요. 네. 바른정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탈당할 조짐을 보이는데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온다 그러면 다 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도 조건부가 있습니까? 저는 조건이나 그런 부분보다도 네. 지금 현재의 예측은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 안보, 인사, 사회 이 제 분야에 내놓는 정책들이 나라가 낭떠러지 절벽 위에 섰을 정도로 혼란의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 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문재인 정권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우파 제 세력들이 합쳐져야 한다. 예. 힘을 모아서 이들의 나라를 망치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하고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큰 대의에 입각해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이건 바른정당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 건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참 진통 끝에 박 전 대통령 출당 결정됐는데 평가해 주신다면? 예, 일단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 절연하고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근데 여전히 내부적 반발이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일부 세력들과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의 내홍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용뿐 아니라 지금 바른정당도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가자는 분들이 몇 분쯤 되나요? 제가 보기엔 한 8명 정도 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다만 각자 20명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통합에 대한 명분을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예. 조금씩 결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시다시피 최초의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서청원 최경환의 징계 마찬가지로 출당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예. 그것을 또 홍준표 대표가 선언한 바가 있는데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결정은 이루어졌지만 네. 나머지 친박 청산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한 8분 정도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일요일 날 그 의원총회를 뭐 밤샘 하시기로 했죠? 네, 일단은 뭐 8시에 모여서 그날은 최종 결정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예.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자, 박 전 대통령 출당만 결정된 이 상황에서 바로 그냥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자 이런 분과 서청원 최경환까지 보고 탈당하자는 분과 서청원 최경환까지 보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분과 뭐 이런 식으로 나뉠 텐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자유한국당 속에서의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그 속에서 통합을 통해 가지고 힘을 실어가지고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자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홍 대표한테 힘 실어주면 당내 친박 반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변화시키는 그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소위 자강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그 정도의 계기나 명분이 과연 국민들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변화된 상황 없이 그냥 흡수통합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렇죠. 오신환 의원은 제가 앞에 정리한 세 부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종국에는 보수가 진정성 있는 원칙 있는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단순히 기계적인 통합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국민들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그동안에 보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제시 그리고 그가 바른정당이 갖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훼손 없이 진정성 있는 통합에 대한 논의가 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부 깨고 나가는 통합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까지가 된다 손치더라도 탈당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여전히 친박이 득세하고 있을 때의 주장이었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출당과 서청원 최경환의 징계만으로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탈바꿈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보수적 적통으로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 속에서 새로운 혁신을 통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신환 의원은 자강판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분류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좀 자강을 통해서 명분이 축적되고 뭐 계기가 된다면 보수 대통합에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 그것이 자강이라면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10명에서 12명 정도다 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땐 12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딱 뭐 일요일 날 밤샘 토론 해보셔야 알겠습니다만 당장 월요일이 됐건 주초에 몇 명이라도 탈당을 하면 당 13일 지금 전당대회 예정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기운이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몇 명이라도 탈당한다는 전제에서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탈당이 결행이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당대회가 뭐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이대로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또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또 탈당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는 9일날의 의총을 통해서 소위 지금 남지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뭐 진정성 있는 원칙 있는 통합을 전제로 한 지금 전당대회 연기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당대회 연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6명의 후보자들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더라도 우리는 진정성 있는 원칙 있는 통합에 대해서 동의하고
거기에 새 지도부가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네. 저는 좀 지금 탈당을 결행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알겠습니다. 뭐 오늘 좀 토론회 과정에서 예. 6명의 후보들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만 아무것도 네. 모르겠어요. 오늘 일요일 밤샘 토론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대략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설명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예. 저도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도 이서청원 최경환 표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예. 바른정당 탈당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예. 윤태곤 실장은 알합니까? 대략은 잡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뭐 일단 친박계 반발이 얼마나 강할 것이냐. 그게 이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출당 문제하고 연동되고 그렇죠. 또 바른정당과 통합 문제하고 다 연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둘이 또 엮여 있는 예. 문제고요. 일단 저는 이제 박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그 출당에 대한 그 반발이 그렇게 거세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명분 문제로 지금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 건까지 터졌지 않습니까? 이게 또 크죠. 그렇죠. 예. 지금 보도대로라면은 뭐 밑에서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한 건데. 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동정론 말고는 명분이 없어요. 반발을 할 수 있는. 예. 물론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있지만 오늘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나 아까 이종혁 최고위원의 발언도 보면은 그 명분은 박 전 대통령 떨어져야지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지켜줄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좀 먹히는 것이고 그럼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바른정당에서 이제 이른바 통합파들이 애초에는 이런저런 전제 조건들을 많이 내걸었습니다만은 예. 점점 줄였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이 출당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 반발이 거세지더라도 그걸 오히려 명분으로 삼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남경필 지사도 그런 말을 했는데 홍 대표의 의지는 확고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반발이 있을수록 우리가 들어가서 힘을 보태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야 된다. 예. 물론 이제 바른정당 내 지키는 분들도 이제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숫자 싸움으로 볼 때는 그 쪼개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 바른정당이 쪼개지는 거. 1월에 이제 경론이 있겠지만은 네. 붙잡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처리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그건 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은 예컨대 이 의원총회를 하면 3분의 2 이상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되든 안 되든 대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큰 조건이 아니라? 그렇죠. 예. 물론 지금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빨리 들어가가지고 의총에 참석해가지고 숫자를 보태준다. 그 제명에 대한.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건 또 상당히 무리수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더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날수록 박 전 대통령 출당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그럼 친박계의 예봉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은 분열돼서 일부는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렇죠. 예. 또 하나 우리 짚어볼 것은 나머지 정당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렇죠. 예컨대 국민의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바른정당이 그래도 좀 버텨줘야지. 뭐 이런저런 점에서 이제 좀 괜찮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지금 바른정당이 당장 개입은 못하지만은 왜 얼마 전에 이제 공동 정책 뭐 협의 이런 것도 발표를 한 것도 사실은 바른정당에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정책 입법연대는 본격 가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만약에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한다 할지라도 국민의당이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하나 재밌었던 것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 그렇죠. 테이블 꾸리자. 자유한국당 빼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당 이렇게 3개 정당이
2+2+2 회의를 하자.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 지금 정기국회가 있는데 법안들 다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 애초에 약속했던 거 빨리 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도 다 논의할 수 있다. 물론 그 테이블이 바로 성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그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수의 이제 구심력이 강해지는 데 대한 또 대당적인 흐름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일부라도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의원들이 들어가고 나면 자유한국당은 더 좀 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조금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보면은 원래 바른정당에 있다 들어간 한 12분, 13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조용해요. 예. 뭐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출당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밖에서 들어가면은 안에서 이제 호응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그 흐름에 힘을 실어주려고 할 것이고요. 예.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괜찮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홍준표 대표의 지금 이제 뭐 정치적 스탠스라든지 이념적 방향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출당시켰다 뿐이지 아주 오른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렇죠. 바른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거리감이 잘 있단 안 말이죠. 맞죠. 네. 예. 정계 개편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졌다. 오래전부터 윤 실장하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속도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시사키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하면서 출발해보죠. CBS의 김현지 기자. 김현지 기자, 오늘은 일본에 가 있다고요? 김현지 기자. 네네. 네, 오늘은 일본에 가 있다고요? 네, 저 일본에 와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애플의 아이폰 10주년 기념작인 아이폰 10이 1차 출시국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미래의 스마트폰이라는 아이폰 10이 너무 궁금해서 가장 가까운 첫 발매지인 일본으로 날아왔는데 아이폰 10을 열기는 버거웠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도쿄 신주의 애플 스토어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소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550여 명에 달하는 대기 행렬이 승계 정거장 거리로 늘어섰습니다. 김현지 기자도 같이 꼬박 밤을 샜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린 비에 홀딱 젖어서 굉장히 춥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것도 못 되는 게 일본의 아이폰 10 1호 고객은 10월 28일부터 일주일 밤을 꼬박 새 21살 남성이 되는데요. 제가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새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면서 아이폰 마니아임을 증명했습니다. 또 같은 시간 아이폰 3차 출시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 8이 출시됐는데요. 아이폰 8은 배터리 부품 현상에다 이미 1차 출시국에선 중고 매물로 나온 상태인 만큼 국내 반응도 영 시원치 않아 일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일본은 아이폰 10, 우리는 아이폰 8.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참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일본에 뭐 특별한 손님이 왔다면서요? 김현지 기자. 네, 오늘 일본이 아주 핫한데요. 트럼프 장녀이자 백악관 27세 이방카가 도쿄에 온 겁니다. 이방카는 모레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 앞서 일본을 찾았는데요. 이에 일본은 어제 오후 이방카가 탄 여객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공항 리무진을 타고 도쿄 도심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일거수일투를 집중 생중계할 정도로 취재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방카는 오늘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 여성회의 기조연설을 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생중계 만찬도 예정인데요. 일본 측의 이런 관심은 이방카를 백악관의 숨은 실세로 보고 있는 게 확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도 국빈 방문하고 국회 연설도 하는데 이방카는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과 중국은 들리지 않고 돌아간다 합니다. 네, 오늘은 좀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폰 10 찾아서 일본까지 가 있는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학부모에게 성상납을 요구한 교사가 있다. 그런데 그 교사가 고작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참 논란이 큽니다. 어찌된 일인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의 김봉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김봉석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안 자체가 올해 6월 달에 발생했다고 하고요. 예. 이 해당하는 교사가 밤에 이제 술집에서 술 먹다가 학부모를 술집 불렀답니다. 예. 그리고 그 퇴학 위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공부를 부탁하니까 성관계를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퇴학 위기에 있는 학생의 부모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를? 네네, 불러서 그 결석이 많다 보니까 퇴학 위기에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밤중에 불러서 학부모를 부르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퇴학을 막아달라 그러니까. 네네.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옷을 벗어봐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교육청 감사에서 실제로 감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판정이 됐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들은 그 학생의 어머니가 아마 교육 당국이나 어디에 이제 하소연을 했겠군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요.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보도가 되고 그동안 쉬쉬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달려진 거죠.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더니 사실이었고, 그죠? 네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 교원의 4대 비위라고 해서요. 성범죄라든가, 그 다음에 성적 조작이라는 해서 원래 배제 징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파면이나 해임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네네. 교육부에서 내려온 징계 양정 기준에 보면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배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립재단 학교인데요. 예. 거기다가 징계를 요구할 때 중징계 중에 정직 처분을 하도록 공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 측에 그렇죠.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그렇죠. 원래는 일반 공립학교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대구에서도 앞서 한 5월달에 이제 장학사가 성추행권으로 걸린 게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배제 징계를 했어요. 예. 배제 징계라면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파면 해임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학부모를 불러서 그렇게 성관계에서 요구했다고 하는 건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정직 처분으로 요구했다는 자체가 조금 교육부에 나온 징계 양정 기준하고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덮고 가려는 게 아닌지 이런 비판의 소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부터가 문제가 있군요. 감사 결과 사실 확인을 해놓고 징계 권유가 수준이 너무 낮았다 이거죠. 예, 처음부터 정직을 권유했다고 하니까요. 예. 이분이 초범이다, 한 번 그런 거다, 학부모가 선처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앞서 다른 대구에 성추행건 몇 개 있었거든요, 성범죄하고. 예. 그런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리고 대구 교육청 스스로 이런 경우에는 성범죄는 근절하기 위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배제 징계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자기가 했던 말은 이제 수 안 맞게 되는 조치를 한 셈이 된 겁니다. 네.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징계해라라고 하는 거를 받은 그 사학재단은 요청 받은 대로 그냥 했겠군요.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죠. 원래 배제 징계 원칙이긴 한데, 네. 저희가 볼 때는 원래 학교 자체 안에 이제 사립학교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외부로 잘 노출이 안 된 경우도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원래 사립학교 교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 인사권이 있죠. 예. 임명권이라든가 징계권이 있는데, 거기 맞춰서 한 게 아닌지, 형평성이 계속 대구 교육계 안에서 나온 얘기가 다른 경우와 비춰보면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이 맞지 않다. 네네. 어쨌든 그래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정직 2개월이 끝난다면서요? 네. 이런 경우 학교 현장에서 자기가 자기 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킨 경우잖아요. 비위를.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징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성추행 교장이 발생했던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 보내는 것 자체가 반발이 심해서 결국에는 학교 현장에 보내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예.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정직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정직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끝났다 하더라도 예.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신뢰성이 하락한 상태에서 학교에 복귀한다는 자체가 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교육청도 그 사학재단 학교 측도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8월 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육청이 몇 가지 요구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교육청 안에 이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런 경우 발생하게 되면 학교 현장마다 뭐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니 뭐 이렇게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게 그 성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 하나 있고요. 예. 그런 것, 첫 번째 이런 것 갖다가 체계적으로 그 장기적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내에다가 성평등 정책관을 도입을 하고 예. 또 이런 사립이나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것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신용을 해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발생할 수 교육청에서나 교육부에서 원칙 있게 대응하고 확고하게 대응해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원칙 있는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성 관련 비위 그 교사들의 징계 이런 게 부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2014년부터 17년까지 징계 현황에 보면요. 그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원이 2014년에 44명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35명, 상반기까지만 90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성비위 교원 같은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으로 배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전체 276건 중에서 파면하고 해임이 한 151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50 절반만. 네. 나머지는 다시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아까 말씀하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엄정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고 엄벌에 처합시다라는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 김봉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이 소방의 날이어서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인상 깊은 대목이 많았다고 합니다. 소리를 들어보시죠. 그대여 소방을 왜 선택했나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12월 경기도 일산의 한 상가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백승근이라고 합니다. 남의 일처럼 여겼던 화재 현장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순간 마지막으로 나를 구해준 유일한 사람 바로 소방관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구하러 와주신 오렌지 복장의 소방관들을 보고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소방관은 모두가 대피할 때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사명감과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은 내가 택한 소소한 사람에게. 네, 이 소방관 관련 이런 노래도 있었군요.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구조된 분들의 목소리가 앞에 쭉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방관들에게 구조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기념식에서 직접 행사 진행에 이제 나오기도 해서 그분들 목소리가 쭉 들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배경음악은 현직 소방관, 자녀 그리고 극단 파이어맨 이렇게 좀 23명이 함께한 행복한 소방관이라는 뮤지컬 공연에 나오는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기념사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이게 다시 한번 언급이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또 화재 진압 구급 구조 임무를 맡은 현장 인력이 지금 법이 정한 기준에 비해서 1만 9천여 명이나 부족한 현실이다 이런 점도 언급이 됐고요. 따라서 정부는 올해 1,500명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인력을 차질 없이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 그 외에 소방청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원전, 산업단지, 화학물질로 인한 특수화재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역량을 좀 길러달라 이런 걸 주문했고요. 또 주택밀집 지역이나 전통시장 등의 안전 취약 지역의 소방시설을 특별히 살펴달라. 그래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 이런 당부도 대통령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 성공에도 좀 소방의 역할이 필요하다. 역할해달라. 이런 부탁도 나왔습니다. 오늘 기념식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됐다고요? 오늘 청와대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처음 공개했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50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론에 나오지 않은 사진이나 현안 관련 청와대 담당자 인터뷰 등을 공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전체 분량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된다고 하고요.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청와대 유튜브 계정으로 다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인데 과거 사례들 보면 이런 거 정권 초에 이제 했다가 좀 관성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마인드로 좀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뉴스요. 현지 시간 3일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을 시작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5개국 순방 일정 진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방문국인 일본 일정은 이제 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베 신조 총리하고 골프 라운딩이 예정이 돼 있고 또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중국 견제용 외교 전략 발표 이런 것들도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에는 7일 날 도착하죠? 이 7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무르는데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첫날에는 평택에 이제 캠프 험프리스에 방문을 했다가 청와대로 이동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에 청와대 경내 산책 이런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음 날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헌화한 뒤에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라는 계획입니다. DMZ 방문 일정은 아직은 발표가 안 됐네요. 그런 내용은 이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 깜짝 발표 이런 것들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의 초점 역시 북핵 문제죠. 오늘 새벽에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NSC 보좌관이 순방 5개국의 11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북한에 전방위 제재를 가해서 또 고립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군사 옵션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가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가상 공대지 폭격 훈련을 했고요. 여기에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도 엄호 비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즉 양국의 군이 이제 같이 합동작전을 수행을 한 것이죠. 또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이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좀 맥메스터 보좌관이 말한 방향으로 한미가 보조를 맞추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추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 뭐니 해도 미중 정상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무슨 돌파구가 나오느냐 이게 핵심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8일부터 10일까지가 방중 일정인데 아마도 이번 아시아 순방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자금성 내 권륭제 서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를 마시는 이런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데요. 예. 우위를 다지면서도 좀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겠다라는 의도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19차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좀 분명히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회담의 결과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 이게 이제 북핵 문제와 함께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도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한미 FTA 재협상 그리고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가 역시 이제 방한 일정 중에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좀 현명한 대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요. 전국 자동차 노조 연맹 경남본부 소속의 시외버스 사업장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지역 시외버스의 50.1%에 이르는 671대가 멈춰섰고요. 시내 농어촌 버스도 277대가 운행을 중단한 상황인데 인터넷상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고 함께 버스 노동자들을 응원한다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경상남도가 노조와 사측을 상대로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을 하면서 설득에 나섰는데 성과가 없어서 좀 파업으로 돌입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노조 쪽 요구사항이 뭡니까? 임금 7%에 해당하는 14만 4,700원 인상 그리고 근무일수를 하루 단축해달라.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게 임금 인상은 그렇다 치는데 근무일수 단축 요구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겨레 신문 기사에 여러 가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예. 사회공공연구원의 2016년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노선버스업의 노동자 노동시간이 하루 거의 12시간에 달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주간 한 58시간을 넘는 것이고 월 평균 따지면 250시간도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월 평균 노동시간보다 74시간이나 많은 것이어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버스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때마다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도 맞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참 걱정이다라는 것이죠. 네. 버스 교통사고 날 때마다 이 하루 몇 시간 이상 근무 못하게 하는 거 꼭 지켜졌는지 근무한다 하는데
또 별로 나아지는 게 없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특례협정 조항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라고 했는데 일단 지난 7월에는 국회가 여기서 노선버스 운수업은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를 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게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처벌 규정 보완이나 관계기관의 현장 점검 단속 이런 게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노조 측의 요구사항들이 다 받아들여져도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한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NC소프트 윤송희 사장 부친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범인 허모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오늘 검찰로 송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경찰은 신용불량 상태인 허 씨가 5,400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최근에 200차례 이상 대출 상환 독촉 문자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허모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뭐 골프를 치거나 내기당구를 즐기는 등의 어떤 씀씀이가 큰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용인 일가족 살해범 그 배우자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면서요? 경찰이 오늘 존속 살해 공모 등의 혐의로 이 피의자 김모 씨의 아내 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데요. 정모 씨는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귀국 직후에도 범행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정모 씨가 남편의 범행 현장에 동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 또 범행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에 이 범인인 김 씨가 배우자 정 씨에게 전화를 해서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는데요. 결국 이게 이제 범행 내용을 공유했다 이런 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후에 정모 씨는 갑자기 거액을 구해온 남편과 뉴질랜드로 별 의심 없이 함께 건너갔는데 이런 과정을 볼 때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비까지 내리면서 늦가을이 아주 깊어졌죠. 오늘 시사자키가 고른 곡 넷 킹 콜의 Autumn Leaves입니다.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미디어 포커스 시간이 한 주간의 뭐 언론 보도 동향이나 언론계 동향을 정리하는 네네. 시간인데 예. 오늘은 특별히 그 박근혜 정부 언론장악 여론조작 관련된 문건 얘기를 하신다고요? 예. 요즘 근데 문건이 하도 많아서 어떤 문건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난 10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오간 비서실장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예, 예. 이 문서 내용은 SBS에서 처음 보도된 건 아니고요. KBS 새노조가 10월 10일에 파업 뉴스 10탄이라는 것에서요. 청와대 캐비닛 문건 단독 확인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새노조는 박근혜 정권 때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그동안 정권은 철저하게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활용했음이 드러났다라고 네.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새노조 파업 뉴스에서는 KBS 뿌리 깊은 미래에 대한 방심이 징계가 청와대의 지시사항이었다라고 고발을 했고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KBS를 활용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 청와대의 지시가. 예. 그리고 누리과정 논란 당시에 KBS 등을 활용해서 교육청 잘못을 인식시켜라라는 거의 보도 지침에 가까운 내용이 있었다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내용이요. 10월 16일 시사인 김은지 기자의 보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예. 박근혜 청와대 문건 입수, VIP 비방 적극 차단하라라는 제목이었는데요. 2015년에서 16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 비서실장 지시사항 및 대책이라는 보도 그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예. 이 자료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각 수석실 캐비닛에서 뒤늦게 발견한 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자료다. 아하. 그리고 이것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차를 거쳐서 공식 열람한 자료다. 그리고 이것을 시사인과 뭐 SBS 등이 입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로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네. 과연 그러면 그 비서실장 지시사항 등등이 실제로 그렇게 방송이 됐는지 네. 이런 걸 한번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네. 굳이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제어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문건을 보면 특히 KBS와 MBC, SBS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지상파 3사가 그동안 얼마나 심각하게 정권에 장악되어서 국민의 눈가기를 가리고 있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예. 지상파 3사 제어가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설마 방통위가 지상파 허가를 취소시키겠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문제가 크면 취소시켜야죠. 그래도 예. 설마 이렇게 생각하셔요 대부분이. 예. 그런데 그 지상파 제어가 과정에서 그동안의 이런 행적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묻고 따지는 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정말 허가 취소까지 가면 제일 좋은 내용이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허가 취소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최소한 향후 어떻게 KBS, MBC, SBS가 정상화될 것인지 그렇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내놨는지 그 실현 가능한 주체들인지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조건부 재승인 그러니까 재허가 조건을 꼼꼼하게 걸어야 한다. 그렇죠.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건부로 재허가하고 뭐 한 6개월 지나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어요. 그런데 문건 자체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정확하게는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이고요. 2015년 3월 7일에서 2016년 10월 23일까지의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병기 실장이 2015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재임했으니까 대체로 이병기 실장 재임 시절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 지시사항은 날짜별이 아니고 내용별로 제가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총 48가지의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여론을 조성하라, 관리하라 이런 식의 표현도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2015년 3월 5일에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군 대사 피습 사건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메모는 3월 7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퍼트 대사 피습 사고 관련 차체에 이를 종북 세력 척결 계기로 삼아 이러한 언론 보도와 비판 여론이 조성되도록 하라. 미국 대사 피습은 약간 정신 이상이 있는 분의 소행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종북 세력 척결 계기로 삼아서 비판 여론이 조성대로 하라. 이렇게 이런 경우에 제가 모든 언론을 다 모니터하기는 어려워서 굳이 모니터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 이런 내용들이 당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정사를 딱 찍어서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1일 비판 세력들의 대정부 비판 공세가 적극적이고 집요해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것. 즉 비판 세력들의 주된 활동 사이버 공간이 네이버라면 그 경영진을 적극 설득 순화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은 홍보수석에게 내린 지시예요. 한마디로 네이버를 잘 관리하라라는 식이었죠. 이건 역시 정확하게 어떤 사안에서 네이버가 관리되었는지 너무 이렇게 크게 돼 있어서요. 구체적인 모니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모니터를 해보니까 정말 지침대로 방송이 이루어졌더라. 그런 사례를 좀 적시해 주세요. 2016년 2월 10일에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발표했죠. 갑작스럽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1일에 정부 당국자가 근거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그러니까 핵무기 돈으로 쓰였는지는 근거가 명확치 않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였다는 건 근거를 말하기 어렵다라고 물러났는데 홍 장관이 당시 KBS 일요진단이라는 프로그램에 2월 14일에 출연해서요. 개성공단 자금이 당 서기실 39호실로 이관 보관되고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메모는 이 홍 장관의 방송 출연 직후인 당일날 나옵니다. 2월 14일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 발언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일요진단에서 발언한 수준에서 대응토로 할 것이라고 써 있고요. 그 아래 별표로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 보관되고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이라고 별표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 지시가 적혀있던 바로 그날 당일날 저녁 종합뉴스에 지상파 3사 모두 홍 장관의 발언을 다뤘습니다. KBS는 두 번째 보도, MBC도 두 번째 보도, SBS는 톱보도로 관련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1분 40초 내외의 시간 동안 지상파 3사는 모두 홍 장관의 발언 중에서 정말 지시사항에 있는 그 별표 내용 그대로를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이나 39호실로 이관해서 핵미사일이나 뭐 사치품 구입에 사용된다. 그 별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지상파 3사가 당시에 이 자금 전용의 근거를 대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홍 장관이 직접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방송사는요. 타사에 이렇게 단독으로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을 저녁 종합 뉴스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누군가 지시를 내리지 않고서야 이렇게 두 번째 톱보도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한 결과에 따르면요. 지상파 방송 3사가 노동당 서기실 39호실을 자세하게 조명하면서 관련 내용을 한 건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건으로 이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예.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모두 39호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자금 전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뭐 이런 것들 또 별도의 보도도 있었다. 예. 예. 더 황당한 건 그 다음 날인데요. 홍 전 장관은 KBS 의료진단 출연 다음 날인 2월 15일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말을 번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얼마가 들어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것이라는 것은 전용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자료,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 라고 홍 장관이 말을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용됐다는 건 사실이지만 네. 증거 자료나 액수 같은 건 모른다. 네, 그렇죠. 그런데 KBS와 MBC는 홍 전 장관의 발언을 번복됐다라는 내용보다는 전날 했던 북한의 외화벌이에 여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네, 추가 보도까지 진행하면서 홍 전 장관의 말은 열심히 옮겨놓고 말이 바뀌었을 때는 그 내용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네. 2월 15일 보도를 보면 KBS 뉴스9의 첫 번째 꼭지가 북외화벌이 충격 영상, 간부는 카지노서 펑펑이었는데 이 보도에서는 통치자금과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북한의 기업형 식당들이 해외 곳곳에서 영업 중이다라면서 길게 보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보도에서는 그런 돈이 90%가량이 북한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돼서 핵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인다는 게 정보당국의 추정이다. 추정이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MBC도 다른 보도에서 개성공단에서 번 돈을 3년간 모으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각각 한 번씩 할 수 있다. 탈북자 단체 등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은 영구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등 정부의 폐쇄 조치에 힘을 실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정작 그 홍 전 장관이 발언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MBC는 아예 단독 꼭지로 다루지 않았고요. 다른 보도에서 살짝 통일부 장관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라고 다뤘어요. 예. KBS와 SBS는 그래도 단독 꼭지로 다루긴 했지만 그냥 지금 말이 좀 혼란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도를 하고 여전히 이제 돈을 사용했다는 거에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했죠. 네. 뭐 간단히 정리하면 장관이 특정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장관의 발언 기조 하에서 적극 보도하도록 네.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네. 실제로 그날 그 다음 날 방송 3사 모두 그런 보도를 왕창 쏟아냈다. 예, 이례적으로 했다 이런 거죠.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예, 아까 KBS 새노조에서 폭로할 때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올해 5월에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이제 끝났지만 작년까지만 해도요.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치열한 공방 주제였습니다. 몇 년 동안 싸웠죠. 그렇죠. 예.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용 일체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당선 이후에 이를 번복하면서 화근이 되었죠. 예. 그래서 당시 연일 교육청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이번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언론을 입맛대로 움직여서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하도록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네. 2016년 1월 8일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일 조선일보 1면에 교육청 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좋은 보도가 나왔는데 이러한 기사 내용이 KBS를 비롯한 지상파와 종편에 보도되도록 할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좋은 보도란 것은 조선일보 보도였는데요. 2016년 1월 8일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교육청 예산 편성이 나아져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어요. 예. 이것을 이제 좋은 보도라면서 지상파에서 보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사흘 뒤인 1월 11일에 지상파 3사가 일제히 같은 날 관련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하하.
보도 순서는 MBC가 11번째 보도로 가장 주요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SBS는 24번째 보도로 거의 보도 마지막에 뜬금없이 그 날씨하기 바로 직전에 이 관련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네. 이것도 좀 특이하죠. 예. 그리고 KBS도 뭐 주요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은 거의 비슷했고요. 보도에 물론 교육부의 어떤 반박을 조금은 싫기는 했지만은 네. 조선일보 보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지상파 3사에 참 잘 반영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려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날짜도 딱 일치하네요. 네네. 1월 8일 날 지시가 있었고 3일 뒤에 네. 세 방송사가 똑같이 네네. 비슷한 보도를 했다. 네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요. 자신들의 아이템을 청와대가 알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지난번에. 예. 그런데 이런 사례가 SBS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선 SBS에서는 2016년 4월 10일에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내일 외신기자 간담회, 정부 비판 영화인 업사이드 다운 개봉 등을 통해 비판 세력이 재이슈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송 예정이라는데 관계 수석들은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라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 지시는 경제수석, 정무수석, 홍보수석이라고 메모가 쳐져 있어요. 예. 이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 4월 16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세타의 경고, 세월호와 205호 그리고 비밀문서라는 제목의 방송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아이템을 청와대가 미리 다 알고 보고받고 있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네요. 그런 문제제기고요. 예. 또 다른 메모도 있는데 2015년 11월 13일 메모 인데요. SBS에서 예전 주한미군의 기지촌 주변 성매매 문제, 베트남 전쟁 시 한국군의 베트남 여성 문제 등을 부각시키려 하는데 SBS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사회적 파장이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11월 7일에 방송된 그 몽키하우스를 이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거긴 주한미군 기지촌. 네네. 네. 그러니까 SBS에서는 계속 우리 아이템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했고요. 이런 내용이 2015년 12월 13일에 대선 승리 3주년과 관련해 한겨레 경향 등 일부 비판 성향 언론에서 특집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는 메모가 있었고요. 예. 또 다른 메모는 MBC에서 캄보디아 새마을 운동 관련 다큐를 제작 중이라고 한다는데 홍보와 지원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하.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언론사의 보도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메모들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전에? 각 언론사에 뭔가 라인이 있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KBS 새노조가 파업뉴스에서 밝힌 네. 그 자기네 그 뿌리 깊은 미래라는 방송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 심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 오랫동안 제기됐죠. 그런데 2015년 3월 23일 메모에 비서실장이 KBS 뿌리 깊은 미래를 직접 언급하면서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예. 그런데 비서실장의 지시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로 방심위에 심의에 올라갔고요. 4월 말에 벌점 2점에 해당되는 중징계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뿌리 깊은 미래에는 실제 내용을 보시면요. 굉장히 그냥 옛날 그 다큐 사진들을 모은 그런 평범한 내용이었어요. 예. 비서실장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이제 자신들이 불편해하는 친일이나 예, 이런 내용들이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치 심의를 주문했던 비서실장은 같은 해 7월 6일 돌연 정부의 보도 공정성 확보 노력을 걱정하면서 방통위가 책임감 있게 검토 심혈을 기울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정말 아주 꼼꼼하게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라는 자리에서 네. 비서실장이 네. 특정 방송에 무슨 프로그램 얘기하고 아이템 얘기하고 네. 이거 자체가 참 코미디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민원연이 사실은 1986년에 말지라는 저희 기관지를 통해서 보도 지침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런데 예. 전두환 정권 때 그렇죠.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30몇 년이 지났는데요. 30몇 년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 한결같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많이 느끼는 그런 메모였습니다. 네.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요. 지상파 3사가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왜곡 보도하지 않았나 잘 심사에 반영해 주시기를 축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시사잡기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대통령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아하. 또 혹은 조금의 숙려 기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문제의 혁신위원회와 당윤리위원회의 이 권유, 의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이 문제에 관련된 만약에 찬반을 표결을 통해서 남기면 찬반에 참가한 최고위원들이 생채기를 입을 뿐더러 그 생채기는 그만두고라도 당 자체가 생채기를 입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 흥결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중에 우리 김태흠 최고께서 어떤 최종적 결정을 내리실지는 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문제는 오늘은 거론이 전혀 안 됐다면서요? 아니, 엄명히 거론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늘의 논의 자체에서 세 분의 탈당 권유에 관련되어져 있는 정치적 매듭은 지은 겁니다. 다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 당원 당규에 보면은 현역 국회의원은 소속 국회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서 하는 또 한 차례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우리가 소위 혁신위원회와 당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에 관련된 의결을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었고 그 절차적인 것은 두 분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원총회 언제 합니까? 그거는 당 내에서 또 우리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죠. 그러나 이미 이 부분에 관한 정치적 해석과 그 의미의 결정은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총회 하면 3분의 2 이상의 그 출당 찬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종혁 최고위원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니,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이종혁 최고위원도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군요. 아니, 예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미 오늘 그동안에 당을 살려달라고 그 방안을 찾아달라고 새롭게 구성된 당 지도부가 외부의 혁신위원들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당을 살리는 방안으로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라. 이런 것을 당에 넘어온 것이고 그것을 받아지고 당윤리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이 혁신위원회의 공고가 맞다라고 당의 윤리기관에서 이미 결정 의결을 냈는데 그 절차를 오늘 당 대표가 그런 최종적 결정을 내렸다면은 정치적으로 거기에 관한 모든 부분은 끝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끝났지만 표결은 해봐야 안다. 그 말씀이죠? 아니, 이제 그 남은 절차인 소속 의원들의 현역 국회의원에 관한 예외 조항에 관련돼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는 그걸 한번 지켜보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고요. 바른정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탈당할 조짐을 보이는데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온다 그러면 다 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도 조건부가 있습니까? 저는 조건이나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의 예측은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 안보, 인사, 사회 이 제 분야에 내놓는 정책들이 나라가 낭떠러지 절벽 위에 섰을 정도로 혼란의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 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우파 제 세력들이 합쳐져야 한다. 힘을 모아서 이들의 나라를 망치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하고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대의에 입각해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이건 바른정당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 건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참 진통 끝에 박 전 대통령 출당 결정됐는데 평가해 주신다면? 예, 일단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 절연하고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근데 여전히 내부적 반발이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일부 세력들과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의 내홍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용뿐 아니라 지금 바른정당도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가자는 분들이 몇 분쯤 되나요? 제가 보기엔 한 8명 정도 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다만 각자 20명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통합에 대한 명분을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시다시피 최초의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서청원 최경환의 징계 마찬가지로 출당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또 홍준표 대표가 선언한 바가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결정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친박 청산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한 8분 정도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일요일 날 의원총회를 밤샘 하시기로 했죠? 네, 일단은 8시에 모여서 그날은 최종 결정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박 전 대통령 출당만 결정된 이 상황에서 바로 그냥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자 이런 분과 서청원 최경환까지 보고 탈당하자는 분과 서청원 최경환까지 보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분과 이런 식으로 나뉠 텐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자유한국당 속에서의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그 속에서 통합을 통해 가지고 힘을 실어가지고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자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홍 대표한테 힘 실어주면 당내 친박 반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변화시키는 그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소위 자강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그 정도의 계기를 설명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도 이서청원 최경환 표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바른정당 탈당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윤태곤 실장은 알합니까? 대략은 잡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일단 친박계 반발이 얼마나 강할 것이냐. 그게 이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출당 문제하고 연동되고 또 바른정당과 통합 문제하고 다 연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둘이 또 엮여 있는 문제고요. 일단 저는 이제 박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출당에 대한 그 반발이 그렇게 거세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명분 문제로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건까지 터졌지 않습니까? 이게 또 크죠. 그렇죠. 지금 보도대로라면은 밑에서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한 건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동정론 말고는 명분이 없어요. 반발을 할 수 있는. 물론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있지만 오늘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나 아까 이종혁 최고위원의 발언도 보면은 그 명분은 박 전 대통령 떨어져야지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지켜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좀 먹히는 것이고 그럼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바른정당에서 이제 이른바 통합파들이 애초에는 이런저런 전제 조건들을 많이 내걸었습니다만은 점점 줄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이 출당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 반발이 거세지더라도 그걸 오히려 명분으로 삼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남경필 지사도 그런 말을 했는데 홍 대표의 의지는 확고한 거 아니냐.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반발이 있을수록 우리가 들어가서
힘을 보태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야 된다. 예. 물론 이제 바른정당 내 지키는 분들도 이제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숫자 싸움으로 볼 때는 그 쪼개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 1월 바른정당이 쪼개지는 거. 1월에 이제 경론이 있겠지만은 붙잡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처리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그건 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은 예컨대 이 의원총회를 하면 3분의 2 이상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되든 안 되든 대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큰 조건이 아니라? 그렇죠. 예. 물론 지금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빨리 들어가가지고 의총에 참석해가지고 숫자를 보태준다. 그 제명에 대한.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건 또 상당히 무리수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더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날수록 박 전 대통령 출당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그럼 친박계의 예봉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은 분열돼서 일부는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렇죠. 예. 또 하나 우리 짚어볼 것은 나머지 정당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렇죠. 예컨대 국민의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바른정당이 그래서 좀 버텨줘야지. 뭐 이런저런 점에서 이제 좀 괜찮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지금 바른정당이 당장 개입은 못하지만은 왜 얼마 전에 이제 공동 정책 뭐 협의 이런 것도 발표를 한 것도 사실은 바른정당에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정책 입법연대는 본격 가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만약에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한다 할지라도 국민의당이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하나 재밌었던 것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에서도 결국 쫓겨났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금 전 6시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잠시 후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결정의 배경과 의미 정리해 보겠고, 자, 이 조치를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당이 바른정당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갈까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학부모에게 성상납을 요구한 교사, 참 믿어지지도 않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이 교사가 고작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더 커지는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의 김봉석 대변인 연결해서 설명 듣고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조금 전 오후 6시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공식 발표했네요. 하지만 친박계 일부에서는 이거는 절차상 결격 사유가 크다,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론 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 대표의 결정으로 위임하게 된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두 국회의원분들에 대한 탈당 권유가 당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당윤리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절차가 오늘 최고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 아침 9시에 논의 결정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먼저 이와 같은 탈당 권유에 관련되어서 대표가 모든 최고위원들이 할 정치적 의견들을 다 개진하라.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치 의견을 다 내놨습니다. 하실 말씀들을 다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이 문제의 최종적 결정은 표결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치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최고위원들이 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머쥐고 홍준표 대표가 그러면 최고위원들의 그 의견들을 개진한 것을 내가 숙고해서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관한 매듭을 최종적으로 풀겠다.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내린 3가지입니다. 그래서 6시에 이제 발표를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6시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태흠 최고위원의 경우 이건 표결 안 한 것이 절차상 결격이다. 이거는 네. 심각한 당내 갈등, 법적 분쟁을 낳는다. 이런 지적을 네.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김태흠 최고께서 오늘 최고위원회 아침 9시 논의 과정에서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신 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저도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인데요. 예. 나머지의 또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하고 당이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또 거의 또 많은 또 최고위원들께서는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는 가야 되나. 이 문제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 명분이 과연 국민들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변화된 상황 없이 그냥 흡수통합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렇죠. 오신환 의원은 제가 앞에 정리한 세 부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종국에는 보수가 진정성 있는 원칙 있는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단순히 기계적인 통합은 예.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국민들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바른정당이 그동안에 보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제시 그리고 그가 바른정당이 갖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왔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훼손 없이 진정성 있는 통합에 대한 논의가 된다면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부 깨고 나가는 통합은 네.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까지가 된다 손치더라도 탈당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여전히 친박이 득세하고 있을 때의 주장이었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출당과 서청원 최경환의 징계만으로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탈바꿈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보수적 적통으로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 속에서 새로운 혁신을 통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신환 의원은 자강판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분류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좀 4강을 통해서 명분이 축적되고 계기가 된다면 보수 대통합에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 네. 그것이 자강이라면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10명에서 12명 정도 다 임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땐 12명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딱 일요일 날 밤샘 토론 해보셔야 알겠습니다만 당장 월요일이 됐건 주초에 몇 명이라도 탈당을 하면 당 13일 지금 전당대회 예정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기운이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몇 명이라도 탈당한다는 전제에서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탈당이 결행이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이대로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또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또 탈당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는 9일날의 의총을 통해서 소위 지금 남지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진정성 있는 원칙 있는 통합을 전제로 한 지금 전당대회 연기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전당대회 연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명의 후보자들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더라도 우리는 진정성 있는 원칙 있는 통합에 대해서 동의하고 거기에 새 지도부가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저는 좀 지금 탈당을 결행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겠습니다. 오늘 좀 토론회 과정에서 6명의 후보들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오늘 일요일 밤샘 토론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대략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